아파트 사고 자금 출처, 자금 조달 계획서 잘 썼는데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바로 부채 사후 관리 때문입니다. 전 집이 안 팔려서 지인에게 잠시 빌렸다. 전세 보증금이 늦게 빠져서 부모님께 잠시 빌렸다. 이런 경우는 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영상 하나로 자금 조달 계획서 어떻게 쓰고 부채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고 조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지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18년 근무한 최영석 세무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가려운 것 긁어주는 시원한 영상이 될 겁니다. 대신에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저희 씨는 최영석 세무사님, 오늘 정말 기대됩니다. 자금 조달과 부채 사후 관리,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우선 국세청에서 부채 사후 관리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은 부당하게 세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엄격히 관리하고 있는데요. 일반 법인세나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상속세와 증여세에서도 그렇습니다. 상속세나 증여세에서 세금이 줄어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이 피상속인이나 증여자의 채무입니다. 부채라고도 하죠. 그래서 부채에 대해 사후 관리를 하는 것인데요. 아직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 예를 들어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를 해준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7억 원이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 채무, 즉 금융채무가 5억 원이 있다고 가정하면요. 금융채무 5억 원은 현재 부모가 갚아야 되는 돈이죠. 근데 증여를 해줄 때 그 금융채무의 명의를 자녀로 돌려서 자녀가 갚는다고 하면 그 금액을 증여금액에서 빼줍니다. 채무를 빼준다고 하죠. 그래서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은 부동산 가격 7억 원에서 채무 5억 원을 뺀 2억 원이 됩니다. 채무의 명의를 부모님 명의로 그대로 둘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7억 원을 다 증여해 주는 것이 되니 증여세 과세 대상 금액은 7억 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가 됩니다. 부동산 줄 때 부채까지 같이 주면 아주 당연하게도 증여 금액에서 부채 금액은 뺀다는 거잖아요. 근데 두 가지 경우에 증여세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좀 궁금한데요. 증여재산 공제를 이미 다 받았다고 가정하고 증여재산가액이 7억 원이면 증여세가 1억 5천만 원 나오고요. 부채를 고려해서 2억 원이면 증여세가 3천만 원 나옵니다. 두 개가 1억 2천 차이면은 차이가 엄청 큰데요. 엄청난 차이죠. 근데 이걸 이용해서 조세회피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금융채무의 명의만 자녀로 돌려놓고 증여세를 적게 낸 다음 뒤에는 국세청에서 모르겠지 하고 실제 이자 원금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증여세가 부당하게 줄지 않도록 자녀가 이 금융채무의 이자, 원금을 실제 갚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도 마찬가지인데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이 30억 원이 있었고 돌아가시기 전 지인에게 5억 원을 빌려서 갚을 채무가 5억 원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상속인은 자녀 2명만 있고요. 이때 이 채무 5억 원이 실제라면 상속세는 30억 원에서 이 채무 5억 원을 빼고 상속 일괄공제 5억 원을 공제해서 계산하면 상속세가 6억 4천만 원이 계산되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채무가 없다면 더 어마어마한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악용하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 가공의 채무 계약서를 만든다든지 실제 빌린 것처럼 금융거래 내역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 상속 채무 5억 원에 대해서 상속 개시일, 즉 사망일 이후에 실제 상속인들이 갚고 있는지 부채 사후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 상속 채무가 없다면 상속세는 40%의 세율 구간이므로 위 금액에서 2억 원이 더 나오게 되거든요. 채무를 넣고 안 넣고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나죠. 벌써 댓글에 상속증여 개정해라 이런 분노의 댓글이 막 달릴 것 같은데요. 이 법개정은 세무사님이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저희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자금 출처를 이야기하시는데 왜 증여세와 연관지어서 설명을 계속 해주시는 건가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 증여세 조사의 유형 중 하나입니다.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온 분들한테서도 많이 연락이 오는데요. 세무사님, 증여세 조사가 나왔는데 이건 뭔가요?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증여세 신고한 것도 없는데 증여세 조사가 나왔다면 이것이 바로 자금 출처 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을 살 때 부모님으로부터 도움받으시는 경우 아주 많죠. 하지만 증여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입으로 돌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차입으로 적어놓고 실제 증여해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국세청에서 접근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금 출처 조사에서도 이 부채 사후 관리가 아주 중요하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발생되게 됩니다. 자,
자, 그럼 세무사님, 이제 자금 조달서 쓰는 그 정답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정답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자금 조달 계획서는 크게 자기 자금, 차입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쓰게 됩니다. 부채는 당연히 차입금과 관련이 되어 있겠죠. 그 중에서도 기타 차입금을 어떻게 적는지가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에 잘못 적는 순간 국세청의 부채사후관리 대상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내가 2025년 4월에 부동산을 사기로 계약을 하고 잔금 3억 원을 7월에 치르기로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인 5월에 제출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잔금을 치를 계획이었는데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7월 전에 안 팔리는 경우도 있고요. 전세보증금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에 현재 주소지 전세보증금을 빼서 잔금을 치르려고 했는데 새로운 세입자가 안 구해져서 잔금일 이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때는 길게는 수개월, 짧게는 한두 달 지인이나 부모님에게 차입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겠죠. 이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어떻게 적어야 될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습니다. 이 잔금 3억 원을 자기 자금 항목에 부동산 처분 대금 등으로 적어야 될지, 차입금 항목에 기타 차입금으로 적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실제로 몇 달이라도 부모님이나 지인에게 빌리는 거니까 차입금 항목에 있는 기타 차입금으로 적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런데요. 자금 조달 계획서는 말 그대로 나의 부동산 자금 조달에 대한 계획서입니다. 이 부동산을 어떤 자금으로 살 건지를 적어내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이 잔금 3억 원은 단기간 차입을 하게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부동산 처분대금 등이 되는 것이 맞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에 제출하는 것이어서 정확한 잔금 상황까지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 처분대금 등에 적든 기타 차입금에 적든 잘못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아주 중요한 차이가 생기게 되죠. 기타 차입금은 큰 금액을 적게 되면 국세청에서 부채사후 관리를 하게 되고요. 자금 조달 계획서가 세무서로 넘어오면 자금 출처 조사는 선정하지 않더라도 부채사후 관리는 하거든요. 그럼 잔금 3억 원은 부동산 처분 대금 등으로 적어내는 게 맞겠네요. 이거 진짜 질문 많았는데 이번에 명확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세무사님,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채 사후 관리 잘 대응해서 세무조사 피하는 방법, 이걸 좀 알려주시면 오늘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예방할 수 있고 부채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고 나왔을 때 대응 요령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세청의 부채 사후 관리가 왜 무서운지, 첫 대응을 왜 잘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청의 부채 사후 관리는 통상 2년에 한 번씩 하고요. 일정 금액 기준이 있는데 그 금액 이하가 되지 않는다면 계속하게 됩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갚기 전에는 평생이요. 국세청에서 통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겠죠.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젊으신 분이 상담을 오셨는데 방문 때부터 표정이 아주 안 좋으셨습니다. 이분은 5년 전에 주택을 구입하시면서 아버지한테 2억 원을 차입하고 차용증을 쓰셨는데요. 세무서에서 부채사후 관리가 계속 나오니까 노이로제가 걸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차용증 작성하신 걸 보니 부모님으로부터 2억 원을 차입하면서 이자 4.6%로 해서 꼬박꼬박 이자를 지급하고 계시고 있었습니다. 무려 5년 동안요. 아니, 적정 이자율로 이자 지급을 잘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한테 뭐 문제가 생길 게 있을까요? 뭐가 문제일까 싶으시죠? 이렇게 이자 지급으로 차용증을 작성해서 제출이 되면 국세청에선 이 금액을 이자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부모님에게 이자 지급액이 매년 920만 원씩 5년 4,600만 원이 되었겠죠. 부모님은 자녀로부터 받은 이 이자 금액을 본인의 종합소득에 가산해서 세무서에 신고하셔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이자는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라고 부르는데요. 4인 간 거래로 발생하는 이자인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원천 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지 않더라도 다른 소득과 무조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이걸 꼭 진짜 명심해야겠네요. 이번에 부채사후 관리 시 이 이자 금액이 부모님 종합소득에 가산이 돼서 부모님에게 수천만 원의 종합소득세가 고지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하셨고요. 이자 지급으로 되어 있으니 원금 상환은 1도 되지 않았고 부채사후 관리 금액은 5년이 지난 현재에도 2억 원이 그대로 남아있겠죠. 이런 일이 2년마다 계속 일어난다 생각하니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부채사후 관리의 무서움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데가 없거든요. 그럼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 금액을 최초 차용증 작성 시 원금 상환이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부모님에게 이자 소득세 가산되는 일도 없을 뿐더러 5년치 원금 4,600만 원이 상환 처리가 돼서 현재 차용 금액은 1억 5,400만 원이 되어 부채 사후 관리가 되겠죠. 근데 이분 케이스는 진짜 너무 안타깝네요. 5년 동안 빠짐없이 이자도 다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진짜 듣기만 해도 너무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분은 그냥 돌아가셨나요? 우리 최영석 세무사님이라면 분명히 빈손으로 안 가시도록 뭔가의 솔루션을 좀 주셨을 것 같거든요.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게 솔루션을 드렸습니다.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서 아버지 채무를 일정 부분 갚고 앞으로 차용증을 원금 상환으로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채무와 사인간 채무는 보는 강도가 다릅니다. 금액 기준도 다르고요. 차용증을 중간에 원금 상환으로도 바꿀 수가 있나 보네요. 근데 세무사님이 왜 방금 금융채무로 사인간 채무를 갚으라고 하신 건가요? 그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부채를 상환할 때 국세청에서는 꼭 그 사람이 이 부채를 상환할 자력이 되는지를 봅니다. 소명받는다는 거고요. 예를 들어 2025년 나의 연 소득 금액이 연 5천만 원인 사람이 있는데 2025년에 1억 원을 갚았다면 그건 이상하겠죠. 이 부채 상환도 자금 출처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충분한 소득이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은행에서 빌려서 갚으라고 솔루션을 드린 것이죠.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금 조달 계획서 쓰는 것 때문에 진짜 머리 아파하시거든요. 집값도 비싸서 겨우겨우 돈 모아가지고 이걸 샀는데 이 돈 다 어디서 난 거야? 여기다가 써라! 이렇게 하면 솔직히 그냥 열심히 돈 벌고 전략하고 은행에서 대출한 거밖에 없는데 이런 생각들이 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정말 도움되는 영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세무사님 오늘 정리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정말 잘 쓰셔야 되고 부채 사후 관리가 나왔을 때도 첫 대응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상으로 대부분 해결이 되셨을 텐데요. 그래도 불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상담드리고 가장 좋은 솔루션 찾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실한 세무 최영석 세무사였습니다.